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을 용처사 제12기 마지막 8번째 워크숍이 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사는 다른 직업하고 틀리는 점 하나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업하시면 더 하고 봉직도 마찬가지죠. 다른 직장의 경우는 물론 많이 바쁘고 야근도 하고 그러지만 급할 때는 이제 집안일이나 이럴 때는 잠시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가 개인 일을 하고 또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자리에 지켜야 되는 그런 참 직업의 숙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사람 같이 하는 연합이나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경우에는 거의 자리를 못 비우죠. 또 연합하더라도 파트가 틀리면 또 자리를 못 비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서 이 참 주말에 이렇게 용처사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족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생님들 참 한 달 걸쳐가지고 8차례 워크숍이 오늘이 마지막 날 워크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민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민영 선생님의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하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하시면 쌤하고 또 계속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 저하고는 이제 나중에 초음파 지금도 카톡방을 통해가 계속 제가 강의 자료하고 좋은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시다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면 답장을 또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하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저는 시작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사관학교 졸업하셔가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초음파로서 계속 인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눌러주시니까 초음파 파트별로 기록하는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시경 학회에서는 그런 폼이 아니 있습니까? 근데 초음파는 아주 그런 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시경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비교적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는데 초음파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또는 기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파학회도 사실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스캔을 어떻게 할 것이, 몇 장을 어느 부위를 할 것이냐가 그거는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곧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대한 초음파학회에서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 주도로 만들어서 초음파학회에서 간에 대해서는 간 검진에 몇 장, 8장 하고 나오고 있고 있지만 아주 이제 정부에서 초음파 보호마에 대한 영상이 몇 장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아주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10월 달에 초음파 보험 되기 전에 아마 영상 곡이 정해질 겁니다. 몇 장을 찍어야 되나 어느 부분을 찍어야 되나.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아요. 조금 우리가 그걸 너무 엄격하게 보면 나중에 우리한테 불리한 촉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법이라 하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처벌이 동반되거든요. 법은 무서운 것이 처벌을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몇 장 어떻게 찍으라 하는데 그게 안 지키면 보험공단에서 삭감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또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적게 해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찾기가
보기 좀 어렵거든.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지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자율에 맡기고 꼭 필요한 상황만 최소한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여유 있게 더 찍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교수님한테 맡겨놓으면 엄청 엄격해져 버립니다. 우리하고 임상의하고 교수하고는 차이점은 뭐냐면 교수는 현실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교수한테 맡겨놓으면 엄청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엄청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로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시경 소독 지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님들 하니까 엄청 이거는 도저히 개원가에 못 지킬 법을 만들어 보거든요. 그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벌이 동반되거든요. 안 지키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초음파의 파트별로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보면 그게 정부에서는 그걸 규정을 해가지고 삭감 내지 한수 조치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는 좀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에는 우리하고 조금 틀리가지고 초음파를 소노그래퍼 제도가 확립되어 있거든요. 소노그래퍼 초음파사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소노그래퍼 합법입니다. 거기에는 소노그래퍼가 초음파를 하고 모르는 거나 자기가 그걸 하면 의사한테 바로 이제 해가지고 의사가 보고 이제 코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노그래퍼 상당히 스캔 많은 게 아니고 진단도 하고 자기들이 상당히 자율성이 많습니다. 미국은 더 심하죠. 소노그래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초음파 학회에 가보면 우리나라 내시경학회 간호사들이 와가 소독법하고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은 초음파 학회에 가면 초음파사 소노그래퍼들이 참석해가 소노그래퍼 교육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노그래퍼를 의사들이 꽉 이제 장악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퀄리피케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일본에는 초음파사들이 초음파 책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렇게 초음파사가 초음파 책을 내고 거기에 이제 의사가 감수하거나 이제 그런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하는 이 책도 아담 울트라사운드 일본의 의사가 만드는 책이 아니고 방사선사가 만드는 책입니다. 마루야마 게니치를 해가지고 일본 동방대학교 의료센터 오모리 병원 임상생리기능검사 여기 있는 초음파 소노그래퍼가 지은 책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이제 일본 책들은 소노그래퍼 지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책은 보면 의사하고 초음파사 같이 공제하는 책도 있고 소노그래퍼가 지는 책을 의사가 감수했는 책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노그래퍼가 초음파하면 의사가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초음파가 꼭 보험화되고 전면 보험화되어 버리면 초음파 검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되죠. 첫째는 폭발적으로 늦기 때문에 의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위원회는 의사가 다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개인위원도 뭡니까 속편한 데가 맨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는 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소노그래퍼인데 몇 개 가지고 소노그래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수가가 떨어지게 되죠. 초음파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영상의학과가 초음파를 한다 하는 것은 노력 대비 수가가 맞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영상의학 쌤은 CT를 보는 게 훨씬 남지 초음파하는 거는 시간 대비 소득이 맞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거죠. 그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법이 초음파사는 초음파를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판독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론이 많습니다. 절대로 소노그래피인데 초음파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주장이 학계 회장님 비롯해가 대부분의 간부들이 이견이죠.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의 상담병원에 소노그래피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거는 좀 굉장히 현실하고 이상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초음파가 보편화돼 버리면 이제 결국은 소노그래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내부 이 상태로 버려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국 소노그래피끼리 이제 교육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노그래피 하는 사람이 밑에 제자를 또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마찬가지죠. 우리 임상 파트도 처음에는 영상의학 선생들이 초음파를 안 가르쳐줬죠. 안 그래? 그러나 내과나 가정의학 선생님이 초음파의 필요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결국 저 같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공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칙에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경영 원칙에. 마찬가지입니다. 소노그래피가 배워야 되는데 의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소노그래피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소노그래피를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든 걸 위해서라도 제일 뒤에 문 좀 닫아주시려고 애플 그런 기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소노그래피 교육을 우리 의사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퀄리피케이션을 해가 이제 우리가 소노그래피를 자격증을 우리가 주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는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병원에 취업하는데 일종의 뭡니까 우리 그 영어 시험 토익이라 맞아요. 토익처럼 토익 몇 점 이상이 되면 된다, 이런 뜻 있잖아요. 소노그래피도 앞으로 우리들이 교육을 시켜 소노그래피 점수가 몇 점 이상 되는 사람은 퀄리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우리 이제 의사인 경우에도 소노그래피 채용할 때는 알 수가 있죠. 안 그러고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일일이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채용했다가 엉망이라서 그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소노그래피 교육을 우리 의사들이 늦기 전에 해야, 늦어보면 나중에 너무 우리가 통제 밖으로 벗어나가 버립니다. 예, 그게 문제고, 아까 멘트로 그걸 이제 기술을 하는 걸 우리가 그쪽에 정보한테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술할 때 파트는 어떤 파트를 기록하면 좋다, 모범 답안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 그걸 이제 우리 의사들한테 배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그런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소노그래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협회가 있거든. 협회에서 보면 나는 책자가 얇은 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질환별로 이제 대표적인 정례, 지방 간 파트, 복부 이런 좀 파트별로 분류하고 그 파트마다 대표적인 질환에서 이제 어떻게 기술을 한다 하는 모범 이제 그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본에서도 정리화되어 있지 않고 각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 일본 초음파 학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각 이제 총파 모이는 협회에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 뭐 보니까 일본 동경에서 모이는 이제 총파사 협회에서 만드는 게 일월해 그렇게 있더라고요. 날일자, 달월자 해 그어서 만드는 책자라든지 또 각 병원마다 만드는 책자 있는데 보면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간단하게 어떤 데는 복잡하게 있는데 그걸 통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자유롭게 맡기고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자꾸 복잡해져요. 그래서 타지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모범 그 포맷을 그냥 배포해가 그 포맷에 좀 따라하도록 해야 돼. 근데 정부는 아마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알면 분명히 손을 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면 빅데이터 전문의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앞으로 병원에서 가장 의료 산업에 가장 돈을 많이 버리는 것은 제약회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의료계 상사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나 다옴이나 이런 데가 제일 돈 많이 버립니다. 그거 제일 돈 많이 버리죠. 거기에서 우리 의료 진료했는 걸 전부 다 심평원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심평원에 가면 심평원에서 그걸 빅데이터 가는 도중에 이제 빅데이터로 다 저장돼가 그게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이 돼가지고 그게 전부 다 자기들이 큰 자료가 되죠. 그래 되면 이제 우리 뭐 각종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는 전부 다 그런 그 인터넷 사업자한테 돈 내고 그 빅데이터를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돈 많이 버리는 거죠. 돈 많이 버리는 거죠. 정보를 다 알게 되니까. 대구 지방에는 가령 수성구에는 어떤 질환의 환자가 많고 어느 구역에는 뭐 디스크 환자가 얼마나 됐고 어느 지역에는 백내장 환자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매장마다 거기에 물품을 잘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배송도 하고 다 그런 선전. 그래서 앞으로 의료업에 가장 돈 많이 버리는 업체가 병원이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제약회사 의료계 상사도 아니고 인터넷 업체가 가장 돈 많이 버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정보학회에서 발표 신문 기사 일부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의료 그 인터넷 업체 사장님 유명한 업체가 말한 게 아니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너무 싸다. 의료비를 올려야 된다. 아니 인터넷 업체가 우리를 뭐 한다고 그 의료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에 그 나오는 빅데이터를 좀 더 그걸 잘 하려고 하면 빅데이터를 그걸 의료 그 인터넷 올리는데 앞으로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업체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부할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받고 그 대신에 이제 이걸 성의 있고 우리가 이제 포맷에 맞도록 빅데이터에 맞도록 돈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미래에 앞서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업체가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늘 하는 그 네이버 아닙니까? 네이버가 돈 엄청나게 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소비자들이 전부 다 택시 탈 때 카카오톡 택시 타고 그다음 물건 살 때도 네이버 검색하고 그다음에 또 쇼핑할 때도 네이버 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뭐 식당 맛집 탈 때도 네이버 보죠. 네이버에 보면 그 클릭할 때마다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돈을 엄청 네이버에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고 클릭할 때마다 돈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죠.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가 생기면 어떻게 될 거나 내과 의사하고 AI 인공지능인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AI를 컨트롤하고 그 하는 의사와 AI에 종속되는 의사로 나눠집니다. AI에 종속되는 의사는 백화점의 캐시어하고 똑같다. 그거는 저임금을 줘도 되죠. 백화점의 캐시어도 고임금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AI를 컨트롤하고 AI를 이용하는 이제 의사는 엄청난 고임금을 받게 되고 AI에 종속된 의사는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혁명이죠. 그래서 왜 AI 업체나 이런 인공지능이 의사 의료 쪽에 신경을 쓰냐면 의료 쪽에는 이제 전문직은 고임금이거든요. 그래서 AI를 도입해서 고임금 근로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의사는 무궁무진하니까 절대 걱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응하면 살게 됩니다. 살게 되고 저 생각에는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대학 병원이나 종병이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곧 AI 시대에 되면 그 큰 몸짓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다시 또 갈라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집이 너무 크면요 돈 버리는 파트 있고 돈 쓰는 파트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병원도 새로운 재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업체나 AI 이야기는 지금 2017년 아닙니까? 2020년 되면 거의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이다. 2023년 와이드 걸리시던데 3년 하면 거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 역할이 많이 바뀌어지는 시스템. 그런데 그 의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로서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나쁜 세상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절대로 나쁜 세상이 그걸 생각하지 못한 분은 나쁜 세상이 아주 한번 이 사회가 변해갈 때 이 갑자기 물결이 바뀔 때는 그 주류의 메인스트림에 올라가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임상초음파학회가 지금 이제 생긴 지 5년 안 됐습니까? 5년 됐죠. 임상초음파학회 처음에 이제 강사를 강사를 모집할 때 강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강사가 다 될 수가 있죠. 조금만 이제 학회에 좀 이 학설위원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 강사에 또 데뷔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쫙쫙 쪼여지게 되면 강사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강사가 되는 요건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는 처음에 생길 때는 어리숙하고 또 할 때는 진입하기 좋은데 일단 제도가 딱 짜여져 버리면 그게 주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뒤에 후발자는 언제든지 불리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불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공하려고 하면 첫째 남이 안 하는 걸 제가 이제 경북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을 동초사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학생들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경북이 의전에 들어간 초 엘리트다. 대한민국에서 참 의전에 들어온다 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다. 그게 아주 엘리트다. 우리 때하고 비교할. 그러나 여러분은 경북이 되락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은 의과대학 서열로 봐서 경북이 되나 옛날엔 좋았지만 지금은 중상위급밖에 되지 못한다. 더구나 지방이 되락하는 한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체 대한민국을 봐서는 엘리트지만 의료계에 봐서는 그냥 중상이다. 중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남이 했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 교수를 하든지 공직을 하든지 개업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절대로 서울대 연대사를 했던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방 못지만 되는 거다. 남이 따르면 뒤하면 평생 남 밑에 시다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갑상선 FN이 어제 여러분 배우셨지만 갑상선 FN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부산의 고신의대 최행길 선생님하고 저쪽에 전남대학의 강호철 교수님, 우리나라 내과에서 제일 대가죠. 그 선생님이 그 갑상선 FNA를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내과 의사 갑상선에서는 FNA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왜 하느냐?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FNA 같은 거는 밑에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최영수 선생님이나 그 강호철 선생님 하시가 대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론으로 쌓아서는 안 된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된다. 무슨 과를 하든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병원에 있으면 이론으로 랩 하든지 이론을 하든지 이런 걸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저 몸으로 떼야 된다. 심장 같은 것만 뚫렸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기계 집어였고 그게 프랙티컬, 그야말로 손으로 몸으로 하는 일이야지 고상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이 하는 걸 그대로 하더라도 약간 시야를 바꿔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를 한다 하면 남이 대부분 주류가 하는 방법 말고 주류가 안 하는 페리페리, 주류가 하는 분에서 그 대부분에서는 안 하는 분야를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고 주류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여러분은 평생 시다로서 인생을 끝내게 된다. 그래서 남 뒤만 졸졸 따라가는 만큼 인생의 피곤한 일이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강이 안 난다. 빛이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인트로덕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